2부입니다. 잠시 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는 왜 가만히를 못 있는 겁니까? 이거 참 이번에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예, 비자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무려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입니다. 오늘 우리 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1인당 한 건에 1억 4천만 원이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네. 비자 하나 받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물론 이 돈은 비자 신청자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초청하는 기업이 내게 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한 사람 초청할 때 이렇게 1억 4천만 원씩 부담이 되면 뭐 100명, 200명 지금 초청해서 쓰고 있는 미국의 첨단 기업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민 정책, 그동안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드디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의견에서 미국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외국인 비자를 사실상 돈으로 차단해버리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미국 전문 인력들은 취업 기회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미국 여론조사 내부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지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이 비자로 외국인들을 많이 채용하면서 예. 그보다 훨씬 많은 미국 국민들을 해고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예. 보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였던 테슬라의 머스크도 바로 이 대목 가지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마가 세력들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지지 세력인 마가 세력은 이민을 막자라는 게 기본 주류입니다. 그런데 머스크 이 같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마가주의자들은 막더라도 첨단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은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또 실리콘밸리의 지금 고급 인력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구글 CEO도 인도 출신이고 외국 출신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IT 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의 천재 인력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트럼프의 주장이, 머스크의 주장이었는데 마가 내 세력 다툼에서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패하고 소위 정통 마가주의자, 이민은 무조건 막고 보자. 그리고 이렇게 1억 4천만 원씩 받게 되면 굳이 뭐 어쩔 수 없이 해서 사람을 들여온다면 그 돈은 미국의 정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족한 정부 재정 적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는 건데 미국으로서는 이민으로 만든 나라인데 스스로 이민문을 차단한다. 이것은 미국 경제 체질과 관련해서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아주 큰 어떤 미국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보도될 때는 상무장관이 설명하면서 비자 신청하며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내고 매년 1억 4천만 원 내라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백악관에서 아마 정정했는지 아니다. 이거는 신규 신청하는 사람만 한 번만 해당이 되는 거고 몇 년 지나서 재발급 신청도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신규 신청만 한 건만 딱 요구받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예, 정관용 앵커님 미국의 그 실시간 뉴스를 아주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하고 계신데요. 방금 미국 백악관 레빗 대변인이 본인의 SNS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 과연
한 번만 받는 거냐 계속 받는 거냐 또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대목에 혼선이 이어지니까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 신규부터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받더라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H1 비자가 기본 한 번 발급이 되면 3년 주어지고 또 갱신 3년에서 최장 6년이 되는데 그 이미 한 번 1억 4천만 원 내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그런 입국 비용은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게 아니고 SNS다 말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사실 이 비자 문제는 상무부와 직접적인 연관인데 이분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미국의 첨단 기업들은 외국 첨단 인재들 데려올 때 해마다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할 것인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명령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100배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매년 내라?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뭐 살인적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 하더라도 그 1억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보통 한 사람의 1년 인건비에 맞아요. 해당하거든요. 예. 뭐 그것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민 통관 수수료를 이렇게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명령에 서명까지 했다는 얘기는 곧 발효된다는 거 아닙니까?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조지아주에서의 그번 사태 때문에 지금 그 새롭게 비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협상 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엎친 데 덮친 거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날벼락입니다. 우리 조지아주의 현대차하고 LG 엔솔 이민자 대거 구금 사태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가 일각에서는 여행 비자라고 그러는데 여행 비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B1 비자 또는 에스타 비자 중에서도 단기 사업 목적인데 그 단기 사업 상용 비자도 미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민 단속국의 실무자들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기술 인력도 키워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바로 H1B 이 비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H1B 비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 좋다 들어와. 그 대신에 1인당 1억 4천억씩인데 그럼 그걸 누가 내느냐 하면 바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현대차, 예. LG 엔솔이라는 우리 한국의 현지 법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의 현지 법인은 미국에 있는 미국 고유의 법인이건 그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과연 인력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덮친 데 있습니다. 덮친 격이에요. 뭐 미국은 그 일적으로 구금했다가 풀어주면서 아이 우리 인력 필요해라고 해서 아 이건 이제 금방 잘 풀리겠지 했는데 예.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H1B 비자라는 것은요. 연간 할당량이 8만 2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또 각국의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추첨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요. 이게 당첨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1번 중국, 2번 인도예요. 그 인도와 일본의 비중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중국, 인도. 예,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인해 전술. 그렇죠. 우리나라는 1%밖에 예. 못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에서 그래서 아예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은 미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별도의 할당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생기지도 않고 금액이 1억 4천으로 참. 이제 할당이 되면서 이 대목은 아이고. 이 대목을 통한 비자 협력은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네. 하나가 이 비자라고 해서 해외 투자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지금 국회의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제한이 된 게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이 3 비자를 가지고 해외 투자 결정을 하면 많은 인력들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H1B 비자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비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예. 그것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3,500억 불 투자와
이것이 연동해서 연동도 있죠. 협정을 맺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타임즈하고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하면서 미국 요구 다 받아들이면 나는 탄핵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미국 가서 협상하고 있는 우리 팀들도 3,500억 달러를 투자 안 하고 대신에 관세 그냥 맞으면서 우리 기업한테 보조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미국 전문가들 얘기까지 인용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미 동맹 등등을 고려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합의가 될까요 이게?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합의 원래 당초에는 워싱턴 정상회담 때 미국이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에 투자한다는 대원칙은 7월 30일 날 실무장관들 사이에 완벽하게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때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예. 또 투자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방침에 대한 입장은 개진이 없이 그렇죠. 원칙론만 합의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 서류에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원칙론이 집행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네. 이 집행계획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그대로 사인했다가는 내가 한국에서 탄핵당한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 타임즈의 대문자가 보도가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고 전 세계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 제대로 발될 것인가 예.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도 특히 지금 위험한 게 그 3,500억 달러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하거나 융자 또는 보정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전부 현찰로 가져와라. 예. 현찰로 바로 45일 내에 입금시키라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달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정확하게 지금 오늘 현재 4,1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예. 3,500억 달러 빠지면 600억 달러 남는데요. 600억 달러는 IMF가 공고하는 우리 적정 외환보유고 8천억 달러의 10%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네. 없는 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한테는 이제 두 가지의 전범이 있어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바로 미국 위원회가 결정하면 거기다가 45일 내에 돈을 넣는다는 데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EU하고 미국을 보면 EU는 6천억 달러인가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EU에 있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예. 기업들이 투자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뭐 이 정도에다 서명을 했거든요. 다시 맞습니다. 말하면 미일 간의 서명본과 미EU 간의 서명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일본하고 똑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네. 우리도 EU처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접점이 어디 나오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협약을 타결한 경제권이 딱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한국, 일본, EU인데요. 네. 세 나라가 지금 다 다른데 미국은 한국도 일본하고 비슷하니까 일본 스타일을 따라라. 일본이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한국이 조만간 이게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 원래 계획했던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공개 지금 사실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쟁자로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요. 너무나 큰 일본 거기에 비해서 한국도 최근에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우선 외형 덩치가 우리 일본의 3분의 1이 불과합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예. 일본 돈으로 수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 돈은 북한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 그 관료들이 열심히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물러설까요?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지금 만약에요. 일본은 얼마든지 외환 보유고도 우리보다 지금 4배가 더 많은데 네. 5,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도 일본 금융시장 엔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알겠어요. 당장의 환율이 치솟고 외환위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인데 예. 어렵네요. 아무튼 관세 3,500억 그다음에 비자 이 비자 수수료 예. 뭐 엎친 데 덮친 데 산 넘어 산이라고 좀 첩첩산중 쌓여 있는 이런 난제들이
언제쯤 하루빨리 좀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주의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전 조희대 대법원장 네. 꼽았는데요.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어쨌든 정치의 전면에 하나의 이슈로 나타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치권이건 입법부건 사법부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제 그 당시 그 한덕수 그때는 국무총리였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만났다라는 거. 이게 참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코트를 그대로 따면 인용을 따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건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어떤 상당한 기간 증폭될 것 같아서 일단 뜬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주목이 받는. 최진 원장은 금주의 뜬 인물. 김어준 유승양 대표를 꼽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충청도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줄 섰다. 충정로죠. 예. 그래서 본인 개인으로 하면 되게 이제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야당의 이제 공격이 표적이 되고 또 이후 어제 오늘 사이 또 여론조사 등 신빙성 논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사각되기 때문에 김어준 유승호장 대표는 차제에 본인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좀 템포 조절, 말이나 어떤 행보 이런 부분에 좀 스스로가 좀 템포 조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꼽아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정치인들이 언급해서 많이 떴었는데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무튼. 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주의 진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꼽았는데요. 지금 이제 구속 기로에 있어요. 내일 심사한다는 건데 아무튼 뭐 특정 종교 집단의 이른바 수장인데, 근데 이번 정치자금법, 뭐 청탁금지법, 횡령 뇌물 혐의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영장 심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세요?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권선동 의원에게는 권선동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고 한학자 총재는 뭐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통일교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하고 또 뭐 유착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해서 진인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최진 원장 진인물. 그러니까 지난주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 초강성으로 달리고 있는 국민당 나경원을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까지 조사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일관되게 초강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저는 뭐 여야 불문하고 강성으로 가면 그는 절대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저는 진인물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그 같은 법사위 상임인데 그 곽규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의원 부인 물어본 사람? 네, 부인 뭐 하시냐고 물어주는데 야, 근데 어쨌든 좀 세긴 세는 그 유명 저 곽형택 영화감독 친형인데. 야, 좀 동생이죠, 동생. 곽경철인데 동생인데 아무튼 세긴 세인데 요즘도 너무 세다라는 점에서 좀 잘못한 거죠,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언급됐던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선 직전에 유력 대선 후보의 이 고검에서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지 단 6일인가 9일 만에 9일 만에 예. 바로 재판을 하는 그 판결을 내리는 사상 초유의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이거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뭐 그런 배경이 있죠. 가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데 뭐 지금 이제 미확인된 어떤 제보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난 거 아니냐. 게다가 뭐 그 자리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대자를 또 함께 만났다. 네. 뭐 4인 회동설이 퍼지고. 근데 그거는 뭐 AI로 합성된 그저 만들어진 목소리다. 뭐 그건 아니다. 지금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근거도 없는 걸 자꾸 음모론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진짜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오히려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5월 1일 날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는데 이건 납득이 좀 안 가긴 안 가죠.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마당이었는데 그건 지금도 여전히 납득은 안 갑니다. 뭐 또 대법원이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것도 있고 이런 게 가장 이제 큰 거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도 사실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했는데 기각되기도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난 3월달 얘기죠. 지기현 판사에 의한 이른바 석방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검찰총장했던 심우정 총장이 오늘 이제 소환됐던데 비고발인 신문으로. 예. 근데 그것도 납득이 좀 안 가요. 즉시항고를 지금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천대 법원. 그런데 행정처장. 검찰총장이 안 했죠. 안 했어요. 그것도 좀 납득은 안 가고. 1년에 이런 사안들로 볼 때 상당히 불신이 가는 건 사실인데 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아주 민감한 시기에 현직 권한대행과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정상명 네. 검찰총장에다가 아까 말씀처럼 김건희 씨의 뭐 장모와 친분이 있다는 김건희 씨 어머니 친정엄마와 친분이 있다는 분을 만나는 게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점점 오히려 더 이 재판을 연기시키고 또 다른 정치 이슈 때문에 이게 내란을 척결해야 된다는 그 본질이 자꾸 여야 간의 정쟁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질과 팩트의 문제다. 본질은 조희대 대법관인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팩트는 조한 회동이 맞냐 안 하는데 제가 보는 팩트의 문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보여요. 제기는. 예.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청담도 술자리 파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팩트는 분명히 아니었으나 근데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술 마시고 많이 다닌다라는 건 사실로 나도 판명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조한 회동도 이게 좀 팩트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다라는 주장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법적으로 아무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5월 1일 날은 명확하게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죠. 네. 대선에 뛰어든 거라고 봐야죠. 그 이후로도 보면은 재판 지연 문제도 그렇고 지기현 판사 문제도 상당히 문제적 판사에서 거기도 침묵을 시켰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 때 그 폭동 사태 때 이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 사퇴를 주장하려면 이런 그 아까 무슨 뭐 조한 회동 이런 것보다도 한 뭐 5대5 사퇴 이유라든지 10대 원리. 저는 당장 솔직히 지금 한 7, 8가지 정도 적을 수 있어요. 조희대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에 네. 거치 문제를 심각하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는 거의 7, 8가지는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야당이 계속 펴면서 압박을 넣고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이 내란 재판을 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사법부 스스로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보수 진영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 지금 여당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놨지 않습니까? 네, 발의했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안 하니까 국회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사람도 있겠으나
만약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 갖고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 피고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하겠죠. 가져갈 것이고 100%죠, 100%. 그럼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은 딱 중단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그래요. 입법 취지에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스러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고 뭐 특별 재판부가 됐고 아마 위헌 소송 제기할 거예요 아마. 100%죠, 그건. 100%입니다. 100%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만약에 위헌이었다 하면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게 다 뒤집어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결과가 다 이제 엎어지는 거라서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년 1월 달이나 이럴 때 정말 우려스러운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내란 전담 재판 이런 게 없다면 그 걱정도 좀 돼요. 3월 달에 그 지기현 판사 그거 했던 거, 그 석방했던 거, 그거 너무 놀랬던 일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그 이유를 대가면서 말이죠.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 날, 일, 뭐 시간 이건데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도 절차의 문제를 계속 야당이 제기해 왔는데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론 계엄은 잘못됐지만 대통령 탄핵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든지 뭐 탄핵은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재판은 탄핵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내란에 대한 재판이죠.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렇게 되면 내란을 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형량이 가볍게 나온다든지 이건 나올 수가 없죠. 법 조문에 가벼운 형량 자체가 없는데요. 사형 무기징역이긴 한데 아무튼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불신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데. 그래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 내란 재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문제지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인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 25부 같은 걸 한 명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문제 없으면 그냥 끝까지 버티지 또 뒤늦게 이렇게 슬금슬금 플러스 알파 한 명 더 추가하고 겨우 한 명 문제군요. 추가했죠. 별로 그 큰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아니 그러니까 하면, 제가 그래서 예. 그 의미 없는 거를 글쎄 말이에요.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아니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요구들 하니까 그런 네. 식의 이제 하나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그만큼 이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희대 대법관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과거 대법원장 들어오면 이제 다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게 저는 양승태, 김명수, 조희대 세 명이라고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통해서 47건으로 다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지금 이제 1심이 또 무죄를 받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음 이번에 이제 이 재판 받으면 이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명수 재판관도 진보 재판관을 전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세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퇴진하라고 사퇴하라고 얼마나 세게 자유한국당 밀어붙이는 거 아시죠? 예. 네, 대부분 청사 앞에 가서 말해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면담하고 언론에 인터뷰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무자격자라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정치적인 논리로 한다면은 뭐 조희대 물러가라고 하는 건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내란 전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발의한 거 예. 민주당 이거 통과시키는 게 옳아요? 아니에요? 안 옳아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 저는 근데 그 내란 전담 어려운 재판부를 그래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놓고 위헌 판결 받으면 어떡하려고 했어? 그것도 걱정인데 지 걱정이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저는 그걸 0%로 보는데요. 0% 보세요. 물론 제 0%에 가까워져.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비상계엄이 잘못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결국 그 야당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한 명도 죽지 않았고 2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그리고 법원에 그 국회의 그 어떤 해제 결의에 따랐고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었지만 이게 정말 내란을 일으킬 모의하거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3월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기현 판사의 석방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위헌 판결이 가서 만약 위헌이 나온다면 이거 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밀어붙일 기세거든요. 통과시킬 기세인데 게다가 지금 이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대법원 거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최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치시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 아까 말하는 그 회동설. 네. 예. 조희대 뭐 한독수 등 회동설에 대한 이게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청담동 얘기처럼 이게 없는 걸 끄집어냈다 공작을 했다라고 갚버리면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의 특히 이제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세력들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야가 동일한 레벨에서 이제 정쟁을 하게 되는 내란이란 이런 본질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말 이건 이 여당이 너무 심하다. 내란을 몰고 가려 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 만들었다. 그리고 논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청담동 술자리 파동이 엄청나게 파문을 몰고 왔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여론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논란이 있겠지만 내란은 정산의 흐름 크게 갈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내란 재판이 너무 오래 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래서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판사가 누구냐 혹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폐해를 막으려면 그래도 결국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근데 낫겠다라는 위헌이 될까 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 나중에 시간 끄는 것도 끌리는 훗날의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하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조희대 한덕수가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거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아니면 빨리 이 이야기를 종식시켜야 되고요. 네, 맞아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진짜 이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한 거 통과시키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게 맞습니다. 제일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시 32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서울 시내 서소문로 서소문 고가차도는 오늘 새벽부터 철거 작업으로 인해 양방면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뒤로 잠실대교부터 이후 작업을 하고 있는 성수대교 부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역시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일산 방면으로도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먼저 오창 휴게소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로 대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여파바다 부근 6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음성 휴게소에서 일죽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인데 전 대구시장? 예, 전 대구시장이죠. 예.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이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이 국민의힘은 꼭두각시 정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글쎄 이 뭐 통일교 이제 그 당원 명부를 이제 검찰이 입수했는데 입당한 사람들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뭐 겹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통일교와 어떤 연관성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결정 대선 때도 그랬고 또 대선 경선 때도 대표 경선 때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이 결국은 포기했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이 됐습니다만 2023년도 당대표 경선 때 아무튼간에 이게 지금 종교가 자꾸 이 정치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좀 꼽았습니다. 네. 예.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찰리 커크라고 들어요. 31살짜리 이제 초강성 우파입니다. 흑인들은 쓰레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급진적인 우파 청년인데 지금 암살 당해서 미국에서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양육단체가 치르는데 9월 5일, 6일 양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발언을
집단적인 우파 보수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중에 몇 마디를 상당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가 했던 발언을 김대중 그 조선일보 주필이 또 칼럼에 인용을 했더라고 직접. 그게 뭐냐면 분노로는 유권자를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 맹목적인 팬덤 정치로는 선거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유권자에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 커크가. 참 예. 극단주의자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중간에 하나 그냥 양념을 끼워 놓은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분노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그렇죠. 딱 예. 지금 국민이 알겠습니다. 예, 귀담아 들을 말 근데 아닌가. 그 청년은 참 우습네요. 자기는 다니는 데마다 분노만 촉발시켜놓고 저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을 고백한 건가요? 참. 자, 아까 그 한학자 총재도 얘기가 나왔고 유사 종교 집단 얘기도 나왔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구속에 이어서 돈 받고 주고받고 뿐 아니라 당원을 집단 가입시켜서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 확인해 보려고 이제 당원 명부까지 가져가고 그걸 통일교 신도 명부랑 비교했더니 뭐 11만 명인가 12만 명이 나왔다. 그랬더니 5천만 국민 중에 500만 당원이 있는데 통일교 신도가 120만이면 12만 명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지러워요. 근데 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1만 명이 120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만 명이 이게 진실이라면 진짜겠죠. 뭐 저기 특검이 확인한 거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그 표차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0만 명이라는 유권자면 그건 간단한 게 아니죠. 그게 만약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물론 저 투표권이 있는 진성당원인지도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에요. 11만 명 중에서 다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게 지금 그래서 정말 이런 흔히 말하는 정교 유착에 의해서 어떤 그 통일교라는 그 종교 집단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입당이 된 건지 원래 자신이 좋아서 입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구분할 수가 없죠. 진성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11반이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만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특검이 당사에 몇 번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보수 우파 정치인이 사석에서 얘기를 하던데 국민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맞는 거는 만에 하나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당에 입당했다는 사실 밝혀지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난리 나는 거고 완전히 우리 큰일 난다 말이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주일날 사실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이제 상당히 좀 정치권 보수 쪽에 아주 긴밀하게 가까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말하자면 통일교나 신천지고 상당히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이 통일교가 집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궁색한 발언 변명 아까 하긴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10% 어떤 집단이 오더라도 통계적으로 10% 정도 이건 사실 되게 궁색한 논리죠. 사실. 그런데 1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10만 그런데 명이. 저는 특검이 좀 걱정되는 대목이 뭐 전 어제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통일교가 조금 강하고 노골적이긴 하지만 기존에도 뭐 보수로 유명한 기독교계, 진보로 유명한 기독교계, 교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어요. 못 봤던 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뭐 당원 운동을 했는지 뭡니까 정치자금 그 기부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으나 특검은 이번에 통일교회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등등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선 거거든요. 이걸 진짜 확인할 수 있을지 참 전 그게 난관일 것 같아서. 일일이 다 저기 뭐 소환을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울 거고. 내가 뭐 그 당을 좋아해서 가입했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일단 당원 명부에는 종교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죠. 뭐 동명이인이라고 뭐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지난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원 명부 서버까지 압수수색해서 그다음 어떻게 진척시키려고 그러나 이게 참 걱정돼요. 아니
이미 그 뭐 입증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도 120만 명 중에 당원 500만 명 중에 서로 생년월일 일치하는 사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12만 명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어떻게 있어요? 그죠? 생년월일이 갖고 이름이 같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네. 방금 최창일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당 지지해서 가입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아니죠. 그거는 훨씬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다고 봅니다. 그 설득력이 되게 없어요. 아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단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갔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알려졌다. 그 12만 명 왔다. 동료가 이렇게 드러날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소 신자도 우리가 좋아서 갔다라고 할 경우 그 설득이 있을까요? 저도 심증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정황이 성립이 되죠. 같은 기간에 같은 종교 집단에서 하면 이건 대단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형사 사건이 법리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냐? 처벌이 가능하고,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뭐가 있느냐? 그거는 조금 퀘션마크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많은데. 12만 명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아니 뭐 두분 일치하고 보셨나요?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로 조직적으로 했냐를 입증해낼 길이 없다는 게. 그건 만약에 이제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문자가 있거나 난 뭐 사실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지시에 따라서 가입합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거나 이러면 좀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쉽지 않은데 물증 같은 게 안 나올 때 정황이나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뭐 금품공세도 했고 이런 걸로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과연 이제 나중에 뭐 기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좀 약간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과 저는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거 더 이상으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정도가 헌법 20조 이하인가요? 그 정교 분리 부분은 헌법 자체를 위반한 거고 정당법 위반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정당 해산의 중요한 이제 법적 사유가 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런 법적 사유가 뭐 용두 사유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드러나고 입증되면 중도층이나 특히 보수의 틀을 바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국민힘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민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통일교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커넥션이 보이기 때문에 돈 받은 것도 있고 또 현금 받은 것도 있고 어떤 목걸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뭐 김건희 씨가 뭐 국민의힘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정황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홍준표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주류가 뭐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목사 뭐 정광훈 목사 뭐 이렇게 서너 명의 교주들이 이 좌지우지하는 정당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있죠. 그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했던 얘기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또 역사성을 갖는 뭐 역사성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기독교 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이른바 샤머니즘, 무속 심취 현상을 지지 철회의 배경으로 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일교다 신천지다 이래버리면 더 난리가 나는 건 확실히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신천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법적인 문제는 겉으로 공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효과. 이거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기본으로 있어요. 그 얘기는 100%. 또 당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동대구역 앞에서 오늘 장외 집회를 6년 만에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장소가 대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시발점을 일단 대구로 하자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지방선거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가 안 떠올 수가 없어요. 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 자유한국당 때 그 아주 그때 황교안 체제가 강성 체제였는데 그리고 그때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 뭐 공수처법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반대해서 이제 장애로 나갔었는데 다음에 2020년도에 총선 아주 대기록적인 참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지금부터 장애 투쟁하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걸 내년 6월 달까지 시간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이게 패배로 이게 중도층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장애로 나간다는 게. 물론 지금 명분은 좀 생겼어요.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한덕수 전 총리 만나는 거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장애투쟁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장애투쟁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석이 터졌기 때문에 명분은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사법부를 압박한다. 지금 여건이 이렇게 명분이 생겼으나 지금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면 나중에 걷어들이기 어렵다고요. 어떻게 뭐 명분이 있어야 들어올 텐데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건 전 글쎄요 국민의힘으로서 정말 이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전 이건 뭐 정치 선거 전략으로 봐도 선거 왜 내년에 6월에 선거인데 게다가 정기국회 아닙니까? 정기국회가 지금 이게 야당의 시간이라는 건데 정기국회 열리자마자 장애로 나간다? 이게 과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 아마 전 당연히 부정적이죠. 저도 뭐 최근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외부 집회, 장외 집회를 해서 성공했던 경우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은 외부에서 그렇게 강성 집회를 하면은 오히려 지지 결집층만 모이지 나머지 중도라든지 어떤 온건층들은 이탈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제발 좀 국민의힘은 좀 대구경비에서 하지 말고 민주당 혼합해서 집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6년 만에 대구경비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강성 지지층을 만이라도 결집시키자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갤럽에서 요 며칠 전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지금 정당 지지조사에 보니까 민주당이 40% 중반 나오고 국민의힘이 지금 20% 중반이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예. 정당 지지율이 20%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 아주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결집층만 모여 있다는 이런 건 거군요. 선거 대구는. 하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라도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함의 좀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맞는 말씀인데 예. 이게 뭐 제가 국민의힘 걱정할 뭐 계제는 전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이 지금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극우와의 어떤 이 자꾸만 연결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딱 장이 열리잖아요. 마당이 열린 말이죠. 아무리 경계를 하고 하지 말라 그런 피켓하지 말라 그래도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나 자유우파하고 결합하게 돼 있어요. 윤 어게인 나오죠. 100% 나옵니다.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나오죠. 들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뭐 어떻게 막겠어요. 게다가 그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그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규탄대 갈 때도 그 현수막이 나왔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근데 장에서 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내란 정당이면 또 확인되는 그런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패착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일단 우리 강성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시키자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권성동 구속 그다음에 뭐 나경원 구형. 나경원 구형은 벌써 옛날 고리적 그 선거법 저 패스트트랙 때 19년도 때 했던 건데 그게 이제서야 구형이 되는데 그것도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윤상현, 추경호 등등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뭐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통일부에서 돈 받은 것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이건 야당 죽이기고 의원 수를 줄여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없애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논리가 먹히나요? 먹히지 않죠. 지금 먹히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그밖에 안 나오는 거고 장애투쟁에 대해서 이게 장애라는 명목도 약해요 지금. 없죠. 국민 맹렬히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하는 용어들을 보니까 저 장동욱 대표 나오는 말들 야당 탄압, 장기 집권, 독재, 개헌 이게 한 70년대쯤 듣던 그 아날로그 용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정동욱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본인이 이제 개헌 100석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하는데 실제로 이 개헌 100석이 자칫하면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강성 우파 중심으로 가면은 이게 무너지면 뭐 완전히 뭐 개헌이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로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이 이 집회로 해야 될 강성 우파들 윤 어게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다. 결집할 수 있고 이거라도 없으면 이미 결집돼 있는데 뭘 또 결집을 합니까? 그분들이 어디 갈 거예요?
결집을 더 이제 강하게 하겠다는 의도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단추가 잘못 꿰이니까 계속 연결돼 가지고 뭐 이거 못 끊는 것 같은데 전 장동 대표가 이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주 그러면 결연하게 절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뭔가 싸게 솟든가 뭐 이른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지. 참 이렇게 가지고요. 이건 우리 한국 정치도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특검에서 당사에 심지어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렇게 맨날 들이닥치고 이제 뭐. 그리고 뭐 야당 의원 아무튼 구속 뭐 심사해갖고 구속이 집행이 되고 뭐 계속 누구 소환한다 얘기가 들리니까 답답하죠. 맞아. 글쎄 답답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이 과연 이게 방법인가? 이렇게 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야당 당사에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정당 탄압이다, 뭐 독재다, 뭐 얘기할 수 있죠. 정치적 수사로 살 수 있는데 잠깐 그 말을 자신들이 그 수모를 겪더라도 보다도 근본적인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 임기응변식으로 가면 계속 병은 도진다고요. 이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지도부, 그다음에 떠받들고 핵심 당원들이 완전히 초강성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지도부도 없고 하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그냥 무한 질주하는 거죠, 강성 우파들이. 이게 참 비극이고 그나마 이때 가끔씩 목소리를 냈던 옛날에 무슨입니까 남원정이라든지 뭐 개혁파라든지 초선의 의원 목소리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는 이렇게 그 비주류의 목소리가 한 마디도 없을 때는 본 적이 없어요. 여야 떠나서 이렇게까지 오직 강성파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이런. 이제 김재석, 김용태 의원들이 이제 간간히 얘기는 하는데 그게 메아리가 없어요. 요즘에도 근데 메아리도 없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그나마 말도 없던데 그만큼 이제 이 국민의힘의 그 기본 이 추동 세력이 극우가 된 거예요. 극우가. 우리나라 아까 무슨 찰리 커크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상당한 정도의 그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분들은 결국 생각이 제가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배지 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배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수도권 그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 많이들 했습니다만 수도권의 왜 원외 당협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 대구는 그렇다 치고 일단 배지 달아야 되니까 그 잘못된 걸 알아 얘기한다고. 저는 하나도 보수의 애정을 갖는 분들도 이런 정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계엄에다가 탄핵당하고 정권 잃고 이 충격이 좀 오래 간다. 그게 며칠 안에 이렇게 막 극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 말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게 근데 자신들 그렇게 잘못해놓고. 근데 국민의힘에 말이죠. 그 중도 온건파 중진 정치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죠. 전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고 한 번쯤 원탁교회라든지 같이 목소리 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딱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면 상당히 다를 텐데 방법이 없네요 지금. 장외 집회 평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아무튼 또다시 매번 국민의힘 걱정을 해줬습니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살 소년공일 때 처음 배웠다는 대중가요가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